그래서 내용 준비했습니다. 똑똑 점검 최신 건강 뉴스예요. 자, 첫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집에서 잰 혈당이 널뛰는 이유는 뭘까요? 자, 잘못 찔러서 아니 그냥 뭘 손가락 찔렀을까요? 떡 찌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혈당은? 예, 그렇긴 한데 지금 보면 이제 집에서 자가 혈당계가 있고 네. 예, 바늘을 찔러서 하게 되는데 체열침, 예. 예, 체열침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찔렀는데 피가 조금 나오면 맞아. 검사라는 양이 모자르면 에러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든지 또 찔기 누르죠, 싫으니까 막. 눌러가지고 이렇게 짜가지고 하는 경우가 네. 있는데 이러면 피 말고 주위에 간질액이 나오니까 혈당이 실제보다 낮게 나오는 그렇구나.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잘 찌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열할 때는 우선 감염 안 되게 그 바늘이 들어갈 부위를 소독솜으로 잘 닦고요. 그 다음에 사실 팔을 한 10초 정도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심장 아래로. 피가 그럼 좀 피가 아래로 내려가도록. 몰리고 아래로. 필요하다면 반대쪽 팔로 이렇게 쓸어 내려서 피가 아래로 가서 이 체열을 할 부위가 좀 붉게 혈액이 많이 풍부하게 되도록 하면은 좋고요. 네. 또 사실 탈수가 되면은 피가 더 안 나와요. 아.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렸거나 운동 직후거나 또 설사나 구토 때문에 몸에 탈수가 돼 있다면 네. 그때 하지 말고 좀 이따 물을 충분히 드신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체열도 올바른 방법이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그 체열식 말고도 24시간 혈당을 재주는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혈당 관리의 중요성 때문에 바늘이 피하 지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24시간 혈당의 변화를 보고 그것이 음식이나 본인의 활동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연속 혈당 측정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피를 직접 체열하는 게 아니고 피하 지방층에 세포액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안에 당이 얼만큼 되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는 게요. 네. 이게 피하 지방 쪽에 두툼한 쪽에 부착을 해야지 정확하게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배나 배. 예, 허벅지 그리고 보시면 팔도 이런 쪽에 파란 하는 게 색깔. 가장 좋고요. 네. 네.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분은 등. 쪽이에요. 왜냐하면 등 쪽에는 이렇게 눌릴 수가 있죠. 주무실 때가 그렇죠. 네. 체열침이 눌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그만큼 스스로 혈당을 자주자주 체크하는 게 혈당 관리를 위해서 중요는 하겠지만 네. 또 병원에서 정확한 평균값을 잘 측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당뇨병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주기로 좀 병원을 찾으셔서 혈당을 측정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강희철 교수님. 우선 이제 당뇨 앓으신 분은 알 거예요. 너무 변동이 심해가지고 맞아요. 내가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가 사실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식사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3개월의 평균을 갖다가 보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를 보면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잘 조절됐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1형 당뇨병은 7.0% 이하, 2형 당뇨병은 6.5% 이하라고 하는데 네. 잘 알다시피 당뇨라는 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요. 만약 내가 건강을 유지한다면 그보다 낮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정상은 그냥 6 이하가 정상이다 하니까 낮게 유지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단 이게 이제 3개월마다 하기 때문에 한 3개월마다 한번 측정해도 좋은데 뭐 그래서 1년에 한 2번에서 4번 정도 측정하면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당뇨에 뭐 높아지면 많이 병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낮아지는 저혈당이 실은 단기적으로는 더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떻게 낮아지지 않도록 이런 당화혈색 수치를 낮추느냐 하는 게 굉장히 숙제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확인하고 내가 수치를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약을 조절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당화혈색소까지 꼼꼼하게 좀 따져보시고요. 다음 건강 뉴스 보겠습니다. 실명을 막으려면 꼭 제어하는 게 있대요. 뭘까요? 안저 검사인데 사실 안저? 몸이 1000냥이면은 눈이 900냥이라고 그만큼 눈이 중요한데 실명하면 일단 겁부터 납니다,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눈 때문에 이제 실명한다 그러면 제일 뭐 우리가 잘 아는 건 제일 각막이에요. 네. 제일 바깥에 있는 건 주로 손상에서 제일 바깥이니까 손상 때문에 있는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렌즈. 그거는 우리 백내장이라고 하는 병들이죠. 이거는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가 백내장이 있으면은 수술을 하면 쉽게 좋아져요.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건 제일 안쪽에 있는 망막에 있는 병변들이 이제 제일 큰 걱정입니다. 이렇게 망막의 병변들을 만드는 질환들이 있는데 그중에 전형적인 것들이 녹내장이나 아니면 황반변성이나 당뇨 때문이에요. 당뇨망막. 자, 저 왼쪽에 있는 저 사진이 이제 녹내장 사진입니다. 네. 녹내장은 지금 화살표가 있는 디스크라고 그래요. 이 디스크 안압이 높아져 가지고 더 디스크가 눌리게 돼요. 그래서 저 디스크가 저렇게 팽팽하게 눌리게 되면은 실명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들은 황반변성인데 가운데 황반이라고 하는 데가 가장 잘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황반이라는 데 염증이나 다른 변화 때문에 저렇게 문제가 생겨서 저것들은 확인해서 그런 염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지금은 주사 치료를 하고요. 실은 이제 가장 흔한 것들은 제일 오른쪽에는 당뇨망막증이에요. 우리가 실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어서 당뇨가 생기면은 저런 혈관의 변화가 생기고 그런 혈관 변화들이 결국은 망막증을 만들어서 저 망막이 제 기능을 잘 붙어야 제 기능을 하는데 떨어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명의 주요 원인들이 되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질환들이 오고 있는지 아닌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검사가 안저 검사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사실 우리 몸의 혈관, 특히 동맥은 피부 안쪽에 몸의 깊은 데에 있기 때문에 동맥을 직접 보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유일하게 직접 볼 수 있는 데가 망막에 있는 혈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동공 안쪽으로 들여다보면은 망막이 보일 뿐만 아니라 망막 옆에 시신경 또 여러 가지 혈관까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왼쪽에 정상 안저인데 오른쪽에는 출혈이 보이고 부종이 보이잖아요. 뭔가 깨끗지 않죠? 네. 이게 이제 비정상 안저인 거죠. 아, 실제 질병의 관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 가운데 있는 것과 오른쪽은 당뇨병이 있는데 오래 지나면은 당뇨 망막병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아유. 붓기도 하고 또 망막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시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렇겠어요. 조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당뇨병 합병증이 가장 흔한 실명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노화가 진행될수록 만성질환이 있을수록 안저검사 꼬박꼬박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검사 주기라든지 기준 같은 것도 좀 짚어볼까요, 교수님? 그렇죠. 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시력 검사 반드시 권합니다. 시력 검사는 그냥 매년 하고 시력이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력 검사가 중요할 거고요. 이제 이렇게 시력 외에 천천히 변하는 저런 안저에 대한 검사들이 필요한데 다행히 한 1년에 한 번 정도 안저 촬영이라는 간단한 촬영을 통해서 이 안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네. 실은 의사에게 눈은 뇌의 창 또는 혈관의 창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창. 눈만 보면은 그 모습들이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요. 눈이 900냥이라고 하는 이유가 정말 있었네요. 전신 건강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물론 병원에서 하는 정확한 검사가 가장 좋겠지만 우리 눈의 노화 정보를 간단하게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검사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노안 검사인데요. 네. 근데 실제로 저는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40대 후반에 오게 되는 게 노안이면은 환자분들이 되게 당황스러워요. 내가 이제 노인이냐? 그건 아니고 그렇게 말이죠. 그 연령대에 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이제 문제는 오히려 먼 거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게 안 보여서 이제 돋보기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노안이 왔나 안 왔나를 제일 잘 보는 방법은 작은 글씨가 써 있는 신문이나 아니면 지폐 이런 글씨를 이용하는 건데요. 네. 자, 지금 10,000원짜리를 주셔서 제가 앞에 갖다 놨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글자를 하나 정하고 네. 아주 가까이서 보면 안 보이죠. 네. 어우, 그러다가 삐끗해요. 서서히 뛰면 조금씩 보이다가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비교적 가까운 데서도 잘 보이면 상관없는데 네. 한 30cm 이상 떨어져야 오히려 잘 보이고 아. 가까이 오면 뿌얘지거나 글자가 뭉쳐 보인다. 예. 그러면은 노안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실제 노안이 있는 분들은 글자를 볼 때 멀리 띄워놓고 보는 분들을 많이 주위에 보게 되죠. 네. 바로 이게 간단하게 자가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나이 들면 의뢰 침침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미리미리 검사해 보시고 100세까지 환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면은 이번에는 영양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양제 효과를 보려면은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뭘 지켜야 될까요? 뭘 지켜야 될까요?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대요, 영양제. 네, 교수님. 사실 저도 이제 의사다 보니까 주위에서 영양제 뭐 먹어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저는 게을러서 잘 안 먹긴 하는데 대신 식사를 균형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모든 사람이 영양제를 먹을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균형식을 하기 어려운 분들 그래서 비타민이나 여러 가지 미네랄이 결핍이 될 수 있는 분들의 경우는 영양제를 드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영양제가 종류가 다양한데 이게 먹어야 되는 적절한 시간이 제품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골라 드시면 더 좋겠지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대도 있다고 하는데 영양제별 골든타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비타민 B 그리고 엽산은 언제가 좋을까요? 아침 식사 전이 더 좋다고요. 강희철 교수님. 우리가 그냥 영양제 하면 비타민 B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가 소위 그 에너지를 만들고요. 네. 가장 다양하고 해서 그냥 우리가 과거부터 영양제 하면 비타민 B입니다. 이런 것들은 수용성이고 그 비타민 B 중에 한 가지 형태가 이제 엽산인데, 예, 그래서 수용성이고 흡수를 잘 시킬 수 있고 소량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침 식전에 가장 쉽게 흡수할 수 있을 때 먹는 것이 이제 비타민 B 또는 엽산을 먹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몸 에너지 불쏘시개 활력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 식전에 B를 먹는다. 그 다음 비타민 보겠습니다. 비타민 C 그리고 루테인은 언제? 아침 식사 후에 먹는 게 좋다고요, 강 교수님. 예, 비타민 C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죠. 그래서 몸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비타민 C를 드시게 되면은 자는 동안에 몸에 발생한 활성산소를 아침에 제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 비타민 C가 경우에 따라서는 위장 자극을 주거나 속이 쓰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할 때 드시는 게 또는 식사 직후에 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루테인은 눈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지용성 물질이에요. 지용성 물질이라는 건 기름이 좀 있는 음식과 같이 먹었을 때 흡수가 가장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제일 좋고 혹시 아침에 잊어버렸으면 점심 또는 저녁 식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정보는 좀 헷갈리기 쉬우니까 좀 적어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그래요.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영양제도 참 많이들 드시는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언제가 좋을까요? 바로 점심 식사 후가 좋다고요. 강희철 교수님. 예, 그냥 이렇게 이름이 지방산이잖아요. 네. 실은 오메가3는 뭐 우리가 콜레스테롤 낮추는 데 좋고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지만 실은 이건 지방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이 흡수되려면 담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쓸개즙이죠. 그래서 이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식후에 특히 이제 점심에 보통 권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방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약간 메스꺼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심에 식사 후에 또는 저녁 이제 식사 후에 드시는 게 흡수에 제일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 점심 나왔으니까 왠지 저녁이 나올 것 같은데 확인해 볼까요? 자, 다음 비타민 넣어주세요. 칼슘은 언제? 역시 저녁 식사 후에 먹는 게 좋다고요, 강 교수님. 네, 칼슘 그러면 뼈 건강이 딱 떠오르죠. 예. 근데 이게 잘 분해돼서 몸에 흡수가 되려면 위장 안에 위산이 풍부해야 되는데요. 위산은 음식을 섭취하면은 소화시키려고 나오니까 식후에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칼슘은 특히 근육이나 이런 부분을 이완을 시켜서 몸을 편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식후에 이 칼슘을 드시면은 편안하게 잠을 자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